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또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되레 통증이나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자칫 소홀해지기가 쉬운데요. 특히 손목이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단순 통증인지 아니면 특정 질환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현대인들이 자주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형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형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의 정확한 위치는 손바닥 아래쪽인데요. 즉 손목뼈들과 인대에 의해 만들어진 손목 터널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게 되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고 눌리게 되면서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의 영역에 통증과 같은 여러 증상들을 일으키는 질환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자, 그럼 그 염증이 생기는 부위인 손목 터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손목 터널의 위치와 역할, 기능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손목 앞쪽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 사이의 공간을 손목 터널, 다른 말로는 수근관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손목 터널에 염증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는 않겠죠? 네, 손목 터널의 염증은 정중신경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손목 관절과 이를 지탱하는 인대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압력과 마찰을 더 일으키기에 손목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손가락 관절염이나 손가락 힘줄염 같은 것도 자주 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은 연간 약 17만 명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습니다. 네. 가장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16만 9,384명이었고요. 그중에 여성 환자가 12만 4,536명으로 남성 4만 4,848명에 비해서 확연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얘기 나눠보겠고요. 우선 계절의 영향 좀 궁금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매년 12월경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과 인대가 더 경직돼서 평소보다 더 손목 터널에 압력이 올라가고 마찰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1년 중에 12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키워드와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명절 증후군. 사실 곧 설이 다가오는데 명절 증후군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명절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명절이 되면 주부들은 평소보다 강도 높은 가사노동에 시달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손목, 어깨, 허리 등 관절 주변에 염증이나 손저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일명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은 명절 전후 주부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음식 재료들을 썰거나 전을 뒤집을 때 손목이 회전을 반복하면서 부담을 받기 때문이고요. 또한 고향까지 갑자기 장시간 운전하는 것도 손목 터널에 무리를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제사 차례 준비, 또 장시간 운전 등이 손목에 무리를 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또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40에서 5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직장인들은 장시간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고 주부들의 경우에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이 손목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죠. 사회생활과 가사노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되는 40, 5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 요리나 인테리어 일과 같이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젊은 남자분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일을 주로 하는 40, 50대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을 하는데 특히 발병 위험이 높은 어떤 특정 직업군도 있겠죠, 선생님? 이론적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린 채로 있게 되면 손목 터널에 압력이 올라가는데 네.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붙게 되면 손목 터널 내에서 정중신경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것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 발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목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리는 동작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자세한 원인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될까요, 선생님? 사실 손목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리면 손목 터널의 압력이 약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손목 터널에는 정중신경뿐 아니라 손가락을 구부리는 9개의 힘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손가락을 과사용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붙게 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발병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좀 이유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층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되게 손목을 젖힌 상태로 고정한 채 손가락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이런 습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손목을 젖혀서 손목 터널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을 지나는 신경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20대에서 30대 환자가 1년 새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손가락 저림.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이제 손목이 아플 거란 생각은 하게 되는데 사실 의외로 손가락 저림이 주요 증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저림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못해도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손목이나 손에서 발생하는 저림은 말초신경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저림은 주로 엄지부터 약지까지의 손가락과 그 아래쪽 손바닥 부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일부에는 이 팔꿈치 터널을 지나는 척골신경이라는 다른 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에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저리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밤에 심한 경우가 많아서 자다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다가 손을 털면은 후전되기도 하고 또 손바닥이 부은 느낌, 차갑거나 화끈거리는 이상온도 감각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통증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느낌이나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점점 진행하면서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초기의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한 경우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손과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되고 근육이 마르면서 서서히 손의 힘이 약해져서 물건을 짚거나 방문을 열고 닫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손끝이 저리거나 손목에 통증이 있는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보니까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손이 막 저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혈액순환 장애와 손목 터널 증후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혈액순환 장애에 따른 손저림증하고는 증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일 경우에는 그 새끼손가락 혹은 발가락 같은 데에서도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온도에 의해서 증상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걸로도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목 디스크와 좀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네. 이 정중신경의 뿌리는
목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추 신경입니다. 경추 5번에서 흉추 1번까지의 신경이 목에서부터 어깨를 거쳐서 손으로 내려오는데 이 목 디스크 때는 디스크 뒤쪽 옆에 통로를 지나는 이 경추 신경이 자극돼서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을 젖히거나 옆으로 숙이는 등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재현되는 경우가 많고 손만 저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개는 저림이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아래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손등이나 이 5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밖에 또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을 많이 쓰는 분들에서 흔히 동반되는 손목 건초염의 경우도 손목과 엄지손가락 쪽의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이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의 마찰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해당 힘줄 부에 압통이 있으면서 엄지손가락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은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적이기보다는 직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과 정확히 구분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이제 한쪽 손에만 있더라도 양손 모두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한쪽 손만 신경 쓰다가 검사를 해보면 네. 양손이 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손의 과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네. 손으로 하는 작업이 양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손의 정도의 차이를 두고 동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 어떤 테스트로 손목 터널 증후군임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가지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요. 양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린 채 마주해준 채로 45초 정도 유지시켜줍니다. 이때 손가락과 손바닥 부위에 이상 감각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틴넬 증후 검사로 이 손목에서 정중신경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손가락이나 다른 가벼운 물체 등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때 역시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위에 이상 감각이 나타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틴넬 증후 검사랑 또 팔렌 검사, 팔렌 검사. 이 외에도 또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뭐 검사법 있을까요? 또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을 맞대면 이 근육이 수축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손바닥 근육을 만지면 단단한 탄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 경우에는 여기 근육에 힘이 없어서 물렁물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만져서 좀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평소 뭐 손목에 통증이 있었다든지 손저림이 있다든지 좀 힘드셨던 분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자가 진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떤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될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손목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혹시나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척추 엑스레이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손목 구조를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서 정중신경과 그 주변을 지나는 힘줄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최종 확진 검사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근전도 검사 결과 그 신경 압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신경 압박 정도가 경미하다면 손목 터널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 주변 환경, 자세를 개선하고 통증이나 저림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 혹은 밤에만 손목을 고정하는 부목 고정 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그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또 그 효과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스테로이드는 힘줄과 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힘줄의 부종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손목 터널의 압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손목 터널 내에 힘줄이나 관절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초음파 발달로 부종이 생긴 정중신경 주변에
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염증 및 부종을 줄이는 효소제 등을 복합해서 주사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치료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만 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 자, 그럼 다른 주사 치료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스테로이드 주사 외에도 염증을 완화하고 부종을 줄이며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는 DNA 성분의 주사, 그리고 신경 주변의 유착을 녹여서 마찰과 압력을 줄이는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주사, 주변 구조물들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신경 유착을 분리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손의 굴곡을 일으키는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 주사나 힘줄을 강화하는 인대 강화 주사 등 다양한 치료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치료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들로 호전이 가능합니다만 근전도 검사상에서 중증의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그리고 꾸준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엄지손가락 근육의 힘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 등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은 손목 터널의 천정에 해당하는 횡수근인대를 절개해서 손목 터널의 공간을 넓혀주고 정중신경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사이의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치료 기간은 이제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원인과 경과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편차가 큽니다. 경미하고 일시적인 요인의 경우 1, 2주간의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지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미 신경과 손목 터널을 이루는 구조의 변형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의 주사 치료와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네. 수술의 수술의 경우도 증상은 대부분 2주 정도면은 좋아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최대한의 신경 감각이 돌아오고 근육의 힘이 돌아오는 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미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치료 후에 재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생활 습관과 자세, 업무 환경 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치료 이후에도 똑같이 안 좋은 환경에서 손을 계속 많이 쓰신다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치료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하시고 다시 심하게 신경이 압박받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좀 짚어주시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손목을 사용해야 한다면 손목 아대, 손목 받침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손목의 과부하를 줄이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손목 터널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핫팩이나 장갑을 착용해서 손과 손목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주부들의 경우에도 칼질이나 걸레를 짜는 등 손에 힘이 많이 드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과 키보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손목에 각이 생기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손목과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사용 시에는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립톡, 거치대, 음성인식 기능 등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재활치료법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손목 터널을 이루는 인대와 힘줄, 정중신경에 대한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벽에 손바닥을 거꾸로 대시고 팔꿈치를 쭉 뻗은 상태에서 약 10초에 걸쳐서 천천히 고개를 반대쪽으로 젖히면서 손목을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신경이나 힘줄 인대가 짧아지거나 유착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서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무리해서 참지 마시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가볍게 여기고 방치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때제때 잘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영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